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객이 9장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업 영상은요, 레이먼드 창의 일반학의 그 교재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창의 일반학 챕터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제가 줌달의 일반학을 같이 언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9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9장은 화합물과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챕터입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결합 자체가 결국 전자들의 운동에서 기인한다는 것인데, 이 전자들의 어, 이 운동을 통해서 화합물의 결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단한 방법이 바로 루이스 구조인데요. 이 루이스 구조가 무엇인지 다른 책들을 보면 종종 루이스 구조 말고 루이스 점 기호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내의 원자들의 결합에는요, 결국에는 원자들 사이에 원자 궤도 함수를 사용해서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이 됩니다. 전자쌍을 원자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끌어당기면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서 심지어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로도 분리가 되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한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비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모든 결합에는요,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가전자, 다시 말하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공유에서 결합이 비롯됩니다. 우리는 원자 주변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없고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다고 고정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원자들 사이의 결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들이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해 있고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자들 사이의 전자 공유를 통한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제 전자 모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편제 전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자 모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더니 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편제된 전자 모형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 내의 원자들은요, 결합된 원자들 사이에 원자 궤도 함수를 사용하여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전자쌍을 공유한다라는 거에 이제 결합이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자 내에 전자쌍이 특정 원자 또는 두 원자들 사이에 어떤 공간에 편제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편제 전자 모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자 내에는 다양한 전자쌍들이 존재하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들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또는 결합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bonding pair electron이라고 합니다. 또 분자 내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들도 있습니다. 그 전자쌍들의 이름은 고립 전자쌍, 영어로는 lone pair electron이라고 하고 또는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이라고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분자 내에 결합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들이 어느 한 지점에 몰려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몰려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편제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편제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분들 이 모델을 통해서 어느 한 지점에 편제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쉽게 되더라. 따라서 편제된 전자 모형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제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localized라는 뜻인데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균형이 잡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자도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가정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전자쌍들이 어떻느냐?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할 때 전자쌍들이 어느 특정 위치에 편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가정하고 만든 모델이 바로 편제 전자 모델이고요. 이 가정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합 전자쌍과 이제 고립 전자쌍을 점으로 표현해서 이제 구조에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편제 전자 모형을 우리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루이스 구조이고요. 루이스 점 기호라고도 합니다. 자, 루이스 구조를 하나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 가서 바로 연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H2 분자다. H2 분자. 여러분들 H2 분자를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H2 이렇게 쓰면 이게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이건 화학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분자식이죠. 그런데 H2 결합은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수소 원자 두 개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수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전자쌍, 다시 말하면 전자 두 개를 하나로 묶은 이 쌍을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유 전자쌍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구조 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원자 사이에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자쌍 대신 우리가 막대기 하나로 표현하게 됩니다. 전자쌍 하나를 막대기 하나로 표시해서 이렇게 H, 그 다음에 가운데 막대기를 넣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루이스 구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요. 루이스 구조에 따르면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H와 H 사이에 수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자, 여기 보세요. 공유 전자쌍이 수소와 수소 사이에 마치 가운데에 딱 균형을 갖고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자쌍이 정확히 수소와 수소 사이에 가운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자쌍들은요, 자유롭게 분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자쌍을 어떤 한 지점에 편제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점으로 표현을 해서 결합을 설명해도 어느 정도 분자의 결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제 전자 모형을 사용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이스 구조다. 자, 그래서 루이스 구조에 대한 개념을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루이스 구조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루이스 구조는 바로 시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들을 정확하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면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8전자 규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옥텟 룰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규칙은 뭐냐? 8전자, 말 그대로 전자 8개라는 소리예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하고 원자 주변에 점을 찍어서 전자를 표현할 텐데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질 때가 가장 안정하다라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게끔 전자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규칙이 모든 원자들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8전자 규칙의 적용의 예외를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전까지는요. 원자들의 결합을 루이스 구조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는 원자에 대해서 8전자 규칙, 다시 말하면 옥텟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 보시면 4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옥텟 규칙에 대한 그 규칙은 여기 보면 3번째 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원자에 8전자 규칙을 적용한다. 물론 8전자 규칙의 예외도 존재하긴 한다. 이 예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첫 번째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일단은요, 결합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웃에 위치하도록 화합물 골격 구조를 그립니다. 자, 전기음 성도가 작은 원자는 중심에 놓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연습하면서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물에 참여하는 원자들의 전체 원자 가전자 수를 세야 됩니다. 토탈 밸런스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이 몇 개인지 이거부터 카운트를 하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분자가 만약에 중성 분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이온이나 양이온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음이온의 경우는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음전하가 있는 만큼 전자를 토탈 밸런스 일렉트론에 더해줘야 되고요. 양전하가 있으면 양전하수만큼 전자가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토탈 일렉트론에서 전자수를 그만큼 빼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했던 8전자 규칙이고요. 네 번째, 구조에 전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요, 필요에 따라서 이중결합, 상중결합을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자, 수소에서요, 아까 막대기 하나는 단일결합입니다. 근데 막대기 하나는 뭘 의미했죠?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원자와 어떠한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세 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쌍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쌍당 막대기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결합은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중이든 삼중이든 또는 단일결합 외에도 이중과 삼중결합을 표현하면서 결국엔 뭘 만족시키는데요?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몇 가지 분자와 이온이 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화합물들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에 앞서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옆에서 정의를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루이스 구조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루이스 구조를 시작해서요.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 미리 예측을 해드리면 루이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0장에서 챕터 10입니다. VSEPR 이론을 배웁니다. 자, VSEPR 이론 이후에 혼성화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혼성화 이론에는 혼성궤도함수가 나옵니다. 혼성궤도함수는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자궤도함수와 유사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분자궤도함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개념, 이러한 이론들은요, 결국에 화합물의 결합과 구조, 성질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입니다. 어떤 이론이 정리가 되더라도요, 그 이론으로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루이스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루이스 구조에서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또 다른 이론이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성궤도 함수가 나와서 설명을 하다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분자궤도 함수가 나오고 이런 이론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론들이 계속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이론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이 무엇이냐? 전자 배치입니다. 제가 전자 배치를 강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해야만 합니다. 이 전자 배치가 안 되면요, 루이스 구조를 이해 못하고요. 루이스 구조를 이해 못하면 VSEPR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혼성궤도 함수, 분자궤도 함수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해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전자 배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가 전자 배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잠시 수업을 진행하는 걸 멈춘 거예요. 자, 전자 배치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챕터 7장에 4번 영상이 있습니다. 양자수와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돌아가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불필요한 내용은 이제 다시 지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HF 루이스 구조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우선 전자 배치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H는요 1s1입니다. F는요 1s2, 2s2, 2p5입니다. 주기율표 2주기에 있는 7a족에 해당하는 원소이죠. 기억나시죠? 원자과 전자의 개념으로만 보면 우리가 토탈 일렉트론을 카운트를 해야 되죠. 근데 토탈 일렉트론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일렉트론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탈 밸런스 일렉트론은 몇 개죠? 수소에서 1개, 플로린에서 7개입니다. 총 8개예요. 8 일렉트론이 있죠. 자, H와 F를 공간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자, 8개를 전원을 찍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수소는 하나를 가져오고 F는 7개를 가져오니까 F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점을 그리면 이렇게 7개가 가져와져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바로 공유 전자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세 쌍의 전자쌍들, 다시 말하면 6개 전자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이죠. 또는 고립 전자쌍이라고도 하죠. 됐죠? 자, 이게 바로 루이스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루이스 구조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H가 있고 F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옥텟 규칙이 맞아야 됩니다.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미 수소가 가진 오비탈은요, 1s 껍질의 첫 번째 궤도함수에 해당하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전자가 2개 채워지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전자를 채워주려면요,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두 번째 껍질까지 수소의 그 2s 오비탈까지 전자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수소는 옥텟 규칙의 예외적인 상황이고, 플로린만 봐도 플로린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루이스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합에 참여한 결합 전자쌍을 막대기 하나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루이스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CH4 한번 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자들 다 제가 연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CH4 분자를 하나 보시면 탄소는요, 1s2, 2s2, 2p2입니다. 맞죠? H는 1s1이에요. 최외곽전자. 자, 원자가 전자만 보면 4개 있고, 4일렉트론. 수소는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4일렉트론이 나와요. 총 8개의 전자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가 가진 최외곽전자는 4개. 하얀색으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수소가 4개를, 수소 원자가 이제 4개의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씩을 갖고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탄소 주변에 총 8개의 전자들이 둘러싸여진 상태, 옥텟 규칙도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CH4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CO2 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2 분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CO2 분자는요, 탄소는 1s2, 2s2, 2p2입니다. O2에서 산소는 1s2, 2s2, 2p4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지금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전자가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총 12개고요. 여기서 4개가 나옵니다. 더하면 16개의 토탈 일렉트론이 만들어지죠. 이걸 찍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규칙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은 걸 어디다 놓으라고 했어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중심에 놓고 시작하면 쉽다란 소리예요. 근데 전기음성도는 탄소가 더 작아요. 산소에 비해서. 그러면 그 탄소를 가운데 놓고 산소를 양쪽에 놔봅시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가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다 보면 감각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탄소의 전자를 하얀색으로 제가 4개를 찍어 볼게요. 탄소의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있죠. 여기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6개씩 어떻게 돼요? 2개를 들고 옵니다. 6개씩 2개가 들고 오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오면 산소가 가져온 전자 6개씩, 산소 2개가 가져온 전자, 결국엔 12개가 다 찍힌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토만 한번 해보세요. 탄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옥텟 규칙에 따르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산소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 산소를 중심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총 8개의 전자가 둘러싸여진 거랑 똑같은 거죠. 왼쪽의 산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맞죠? 따라서 이 구조가 이제 루이스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구조에 의거해서 탄소는 결국에 옆에 있는 산소와 이중결합, 왼쪽에 있는 산소와도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각각 비공유 전자쌍을 2쌍씩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돼요. NaCl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CO3 2- 오른쪽에 있는 CO3 2-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O3 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공간을 좀 넓혀놓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탄소는 1s2, 2s2, 2p2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1s2, 2s2, 2p4예요. 근데 얘가 총 3개가 있는 거죠. 3 옥시전이에요. 옥시전. 자, 그러면 여기서 6, 3, 18, 18 일렉트론이 나오고 여기서 4 일렉트론이 나옵니다. 토탈 일렉트론은 4개, 18개 다 합치면 22개죠. 그쵸? 근데 22개가 끝이 아닙니다. 2-예요. 2-는 무슨 말이죠? 이 CO3 분자에다가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전하량이 2-가 됐다는 말은 전자 2개가 추가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2 일렉트론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토탈 일렉트론은 24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를 염두에 놓고 여러분들이 CO3 2-의 그 이제 루이스 구조를 점을 찍어가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간단해요. 탄소도 역시 여기서도 탄소가 4개인데 여러분들이 점을 찍다 보면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가지고 와서 그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가 하나 있고요.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왜 찍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3개가 6개씩 들고 오는데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밑에 산소가 또 6개를 들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산소가 또 하나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뭔가 이상하죠? 구조를 보면 뭔가 이상한데 근데 2-에서 전자 2개가 더 들어왔죠? 추가된 전자는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다 맞아 떨어져요. 보시면 뭐만 검토해 보면 되냐면요. 각 원소들의 그 옥텟 규칙이 지금 현재 위배되지 않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보시면 결국에는요. 위에 있는 산소도 8개, 왼쪽 밑에 있는 산소도 8개, 오른쪽 밑에 있는 산소도 8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탄소를 보시면 8개입니다.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전자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기다 표시해 줘야 돼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꺽쇠 괄호를 치고 2-를 표시해 놔야 됩니다. 이래야 정확한 루이스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밑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위의 산소와 이중결합이네요.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밑에는 산소와 단일결합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야 되겠죠. 자, 점을 다 찍어 볼게요. 그런데 위에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만 남아있는 상태. 자,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해요? 꺽쇠괄호 한 다음에 2- 표시하면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CO3 2-의 루이스 구조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CO3 2-의 루이스 구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교수님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이 이중결합이 오른쪽 밑에 있거나 왼쪽 밑에 있으면 안 되나요? 마치 이 구조를 여기 있는 이 CO3 2- 약간 삼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구조를 회전시켜서 표현하는 건 틀렸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뒤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일단은요, 루이스 구조를 이제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섭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이스 구조는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연습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따라가게끔 그리는 그러한 구조들입니다. 그런데 옥텟 규칙의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로 주양자 수가 작은 원자들이 결합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양자 수가 큰 원자들의 경우 원자 주변에 8개의 전자를 채우기 힘들거나 또는 8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한 표현인데 쉽게 얘기해서 전자를 8개까지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주양자 수가 작아요. 마치 수소처럼. 수소는 주양자 수가 1이죠. 양자수 기억나시죠? n이 1입니다. 1번 껍질에는 1s 오비탈밖에 없고요.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더 들어오려면요. 1s 오비탈보다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은 2s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옥텟 규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양자 수가 너무 작은 원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주양자 수가 작은 원자들이 종종 옥텟 규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F3 같은 겁니다. BF3에서 보론이 몇 번이에요? 6번 원소죠. 6번 원소인데 원자 번호가 굉장히 작은 원소인데 보론의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2p1입니다. 자, 그런데 F3, F 원자가 총 3개가 들어와야 돼요. F는 1s2, 2s2, 2p5입니다. 됐죠? 그럼 얘가 7개니까 7 일렉트론이 곱하기 3이니까 21개의 전자가 있고 얘는 원자가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론을 중심으로 F가 3개나 결합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 옥텟 규칙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상태로 결합이 돼요. 얘는 보론을 중심으로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점을 삼각형 형태로 찍어 놓고요. F가 7개의 전자를 들고 오죠. 자, 그럼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위에서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F 입장에서만 봤을 때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놨고요. 보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론 원자 주변에는 6개의 일렉트론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옥텟 규칙이 안 만들어지죠. 자, 왜 굳이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론에서 전자를 더 채워나가려면 결국에는 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의 전자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른 분자들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분자 원자 번호 4번째죠. 4번입니다. 따라서 1s2, 2s2인데요. 이 상태에서 수소가 2개가 들어와요. 1s1인 상태에 2개가 들어오는데 곱하기 2 하면 2 일렉트론이고 여기서 총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2s 껍질에 있는 2개 전자밖에 없어요. 그럼 2 일렉트론 다 더해봤자 4개 일렉트론밖에 안 되는데 옥텐 룰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자 구조 그릴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4개 전자를 어디서 외부에서 더 추가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따라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도 베릴륨을 중심으로 2s2이기 때문에 전자를 양쪽에 그리고 수소가 각각 하나씩 갖고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 자, 베릴륨을 중심으로 하이드로젠과 이렇게 단일 결합을 180도 각도로 만든 상태. 이 상태를 들여다보면 가운데 있는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 이게 이제 8전자 규칙의 예외입니다. SF6나 PCl5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PCl5만 해도 간단하게 들여다보면요. PCl5에서 P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죠? 3주기에 있습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질소 밑에 있죠. 따라서 최외곽 전자가 3주기니까 3s2, 3p3입니다. 이해되시죠? 질소, 상대적으로 질소는 뭐죠? 2s2, 2p3예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5개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로 존재하는데 질소는 옥텐 룰을 만족시키는데 PCl5는 못 만족시켜요. 왜 그러느냐? 자, PCl5를 보시면 3번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자, 3s2, 3p3니까 CL5가 클로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최외곽 전자가 7 일렉트론이니까 얘는 포스포러스하고 결합을 할 때 포스포러스에서 전자 하나만 같이 공유가 되면은 클로린 입장에서는 8개가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스포러스가 있을 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배치되고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5개는 총 다 뭐예요? 포스포러스의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가 전자 5개를 표현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로린이 들어옵니다. 클로린 하나, 점 찍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전자, 원자가 전자가 표현됐죠? 역시 여기도 클로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점만 간단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루이스 구조가 답이 되는데요. 이 상태를 들여다보면 클로린은 전부 다 옥텐 룰이 만들어져요.
근데 포스포러스 중심에 몇 개의 전자가 채워져요? 10 일렉트론이 됩니다. 옥텐 룰을 초과했죠. 자,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고 전자 배치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PCl5에서 포스포러스는 3주기 원소이고 3s2, 3p3까지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5개가 같이 공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클로린에서 5개가 가지고 오죠. 그럼 5개의 공유된 전자들은 어디까지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자, d오비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p오비탈, 3s 오비탈은 지금 전자 2개 채워져 있고 p오비탈은 3개까지 채워져 있는데, p오비탈은 총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6개까지 채워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3자리가 남아있죠. 그런데 클로린이 지금 총 5개의 전자가 공유되면서 들어오니까 이 5개 전자가 이 p오비탈에 채워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2개의 전자가 남아있는데, 그 전자들은 어디로 채워질 수 있어요? 3d 오비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3d 오비탈은 4번째 껍질에 있는 3p 오비탈하고 비슷한 에너지 준위예요. 따라서 3d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PCl5 같은 경우는 굳이 옥텐 룰을 만족시키지 않고 이렇게 10개 이상의 10개까지 전자가 주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전자 규칙의 예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다룬 예들이고요. 자, 이제는요,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종종 루이스 구조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나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를 그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스 구조를 제대로 그리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개념이 바로 공명구조이고요. 첫 번째는 공명구조이고 두 번째는 형식전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명구조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공명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공명이란 단어 아시나요? 영어로는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공명이라고 하면 울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뭐 에밀레종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보면 큰 범종이 있고, 그 범종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종이 울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종 안에서 메아리 치듯이 울림이 반복되면서 오랫동안 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잔잔하게 울리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합니다. 분자도 마치 그러한 공명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명 구조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게요. 앞에서 그렸던 루이스 구조입니다. CO3-2-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 CO3-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바로 답을 가지고 올게요. 제가 탄소를 중심으로 이중결합이 산소에 하나 있고 단일결합이 산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위에 있는 이중결합의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 왼쪽과 아래에 있는 단일결합을 이루고 있는 산소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쌍씩 존재하는 상태. 자, 이게 그리고 여기 바깥에다 2-로 표현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이 분자를, 그러니까 이 이온이죠. 카보네이트 이온을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카보네이트 CO3 이온입니다. 이 이온에는 이중결합이 한 개가 있고 단일결합이 2개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CO3 이온을요,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이 CO 결합이 보세요. 여기 CO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단일결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결합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CO 결합이 모두 다 CO3 안에 있는 CO 결합이 총 3개 있죠? 3개의 CO 결합이 존재하는데, 이 3개의 CO 결합이 모두 실제로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사이에 중간 정도의 길이와 세기를 갖는 결합으로 모두 동일한 3개의 CO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 있죠? 이 루이스 구조식, 다시 말하면 편제된 전자 모델인데, 이러한 구조로는 올바른 설명을, 이 실험적으로 관측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실제로도 이 루이스 구조가 3가지가 동시에 그려집니다.
더블 본드가 왼쪽 아래에 있거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다 굳이 그리기는 귀찮긴 하지만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위에 산소가 있고 왼쪽 밑에 산소가 이중결합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와 위쪽에 있는 산소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3쌍씩 가지고 있는 상태. 역시 2-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중결합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산소에 이중결합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는 루이스 구조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구조는 우리가 같은 구조라고 해서 공명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공명 구조가 왜 존재하느냐? 루이스 구조에 편제된 전자 모형만으로는 실제 실험적으로 관측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 구조라고 하는 추가된 개념이 도입돼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결합 내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에 CO 결합, 세 개의 CO 결합이 전부 다 동일한 결합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등한 상태라고 표현한 그림, 그 방식이 바로 공명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공명 구조는요, 여러 분자나, 오늘은 지금 예를 들어서 CO3 2-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자와 이온에서 발견되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이 형식전화의 개념인데요. 형식전화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더 합리적인 루이스 구조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공명 구조랑은 조금 달라요. 자, 공명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퀘스천을 한번 바로 던져볼게요. 자, CH2O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시죠. 자, 앞서 우리가 배웠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규칙들이 있었죠? 그 규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요. 몇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구조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합당하지 않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합당하다고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H가 있고 C가 있고 O와 이중결합을 하고 다시 H. 그리고 이때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고 산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데 탄소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붙어 있고 산소에는 플러스 차지가 붙어 있는 상태. 자,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인 거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게 맞는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한번 검토만 해봅시다. CH2O를 우리가 보면요. 탄소, 최외각 전자만 쓸게요. 4 일렉트론이죠. H, 1 일렉트론인데 두 개네요. 따라서 2 일렉트론이고 산소는 6 일렉트론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12 일렉트론입니다. 토탈 원자가 전자가 12개예요. 자, 12개의 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점으로 찍으면요. H 주변에 점 2개, 탄소 점 2개, 하나, 둘, 이중결합이니까 점 4개가 여기 가운데 끼겠죠? 그럼 산소, 하나, 둘, H, 하나, 둘. 자, 점 개수만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12개 맞았죠? 옥텟 규칙 맞은지 보세요. 탄소를 중심으로 6개. 자, 산소를 중심으로 6개, 8개. 다 맞죠? 옥텟 규칙까지도 맞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맞느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점을 찍은 거 생략하시고,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첫 번째 구조 보이시죠? 첫 번째 구조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맞느냐? 근데 어떤 친구가 옆에서 다른 구조를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자, H와 C는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를 중심으로 산소는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 자,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게 참 대칭 분자 구조죠. 그래서 이 분자가 오른쪽에 있는 분자가 왠지 맞을 것 같죠.
실제로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실제로 맞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 전화입니다. 영어로는 formal charge인데요. 실제 전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자 내에 원자가 가지고 있는 형식상의 전하를 의미합니다. 자, 형식 전하는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모두 형식 전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형식상 가지고 있는 전하라고 하더라도 원자들의 모든 형식 전하를 더하면 결국 그 분자가 가진 전하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자 자체가 중성이라면요, 그 중성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각각의 형식 전하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할 텐데요. 그 계산된 형식 전하들을 다 더했을 때 결국에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형식 전하를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형식 전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계산식이 주어져 있어요. 독립된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에서 루이스 구조식에서 그 원자에 할당된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를 빼면 됩니다. 자, 형식 전화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요, 왼쪽 그림 한번 볼까요? 수소 원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소는요, 여기에 있는 이 수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구조, 2번 구조가 있는데 1번 구조의 수소의 형식 전화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독립된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얼마인가요? 수소는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즉 1개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구조식에서 그 원자에 할당된 전자는 몇 개인가요? 루이스 구조식에서 수소는 옆에 있는 탄소와 함께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고 있죠. 한 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원자에 할당된 전자라고 하면은요, 공유한 전자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반반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가 수소와 탄소의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결국에는 수소에 할당된 건 절반, 하나를 뺀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수소의 형식 전화는 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탄소의 형식 전화 한번 계산해 볼게요. 탄소의 형식 전화. 탄소의 독립된 원자 상태의 원자과 전자는 얼마죠? 네, 4죠. 4족입니다. 4족. 여기 4 일렉트론 여기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이 4가 바로 독립된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예요. 4에서 뭘 빼면 돼요? 탄소의 할당된 전자. 루이스 구조식에서 그 원자에 할당된 전자를 빼면 됩니다. 어떻게 빼느냐? 자, 여기 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보시면요, 이 두 개, 비공유 전자쌍 두 개는 어떤가요? 탄소에 오롯이 혼자에게만 여기 할당된 전자입니다. 두 개 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소와 함께 공유한 전자쌍 한 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수소 거고 하나는 탄소 겁니다. 그럼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중결합이죠. 여기에 지금 전자가 총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탄소에게 할당된 건 그 중에 절반이니까 2를 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표시한 겁니다.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탄소의 형식 전하입니다. 자, 이거는 수소의 형식 전하이고 마이너스 1은 탄소의 형식 전하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산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옆에 있는 산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외각 전자, 다시 말하면 산소 원자에 독립된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6개고요. 6개에서 몇 개를 빼면 되는지 봅시다. 2개는 오롯이 오직 산소에게만 할당된 거니까 2개를 통째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탄소와 공유된 전자 4개에서 2개만 산소에 할당된 거고요. 옆에 있는 수소와 결합된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돼요? 산소에 할당된 거죠. 그럼 계산은 뭐예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 플러스 1이 바로 산소의 형식 전하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수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형식 전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식 전화를 원자별로 다 계산해냈을 때 그 원자들이 갖는 형식 전화를 모두 다 더하면 그 분자의 전하량하고 같아야 돼요. 자, 계산해 봅시다. 수소의 형식 전화는 0이고요. 자, 0 더하기 그 다음에 탄소의 형식 전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산소의 형식 전화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산소의 형식 전화 0입니다. 다 더하면 0이죠. 따라서 HCH2O, 그러니까 CH2O 분자의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형식 전화 다 더한 거는 0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식 전화를 계산해냈는데, 자, 형식 전화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2번 구조의 형식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번 구조의 형식전을 들여다보면요. 간단하게 이제 계산해 볼게요. 수소는요. 0이고요. 여기 수소도 0입니다. 여기 탄소만 계산해 볼까요? 탄소 계산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탄소에 할당된 전자가 4개 나올 거예요. 결합에 이제 할당된 전자가 4개입니다. 따라서 형식전은 0입니다. 자, 산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산소 원자과 전자가 6개고 산소에 할당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 빼고 그다음에 여기 탄소와 결합된 전자 4개 중에서 공유된 전자 4개 중에서 2개만 할당된 거죠. 절반이니까 그럼 0입니다. 형식 전화가 어때요? 수소 2개,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산소 모두 다 형식 전화 0, 0, 0, 0입니다. 왼쪽 1번 구조와 2번 구조는 형식 전화가 각각 달라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경우 모두 다 그냥 허용 가능한 루이스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중성 분자에서는 형식 전화가 없는 루이스 구조식이 형식 전화를 갖는 구조식보다 더 좋다. 무슨 말이냐? 분자 자체가 중성이라면 형식 전화가 없는 거, 없다라는 말은 형식 전화가 0이면 0일수록 좋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번 구조가 형식 전화 다 어땠어요? 0, 0. 모든 원자들의 형식 전화가 다 0이었어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1번 구조에 비해서 2번 구조가 답이 맞다라는 겁니다. 루이스 구조로서 합당하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형식 전화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가급적이면 큰 형식 전화,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갖는 루이스 구조보다는 형식 전화 좀 더 작은 거,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을 갖는 것이 좀 더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가 플러스 2, 분자 안에 형식 전화가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분자가 안정화되겠어요? 안정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형식 전화가 이렇게 작은 상태로 존재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형식 전화의 분포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의 음의 형식 전화가 배치되는 것이 더 안정하다. 당연합니다. 형식 전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분포되는 경우가 한 두세 가지가 나온다고 치면요. 가급적이면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의 음의 형식 전화가 배치되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루이스 구조를 다양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라면 여러분들이 형식 전화를 다 체크를 해보고 형식 전화 조건에 부합되는 상태의 루이스 구조가 바로 가장 합당한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 구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루이스 구조 연습만 몇 가지를 해보면서 루이스 구조에 대한 수업을 마치면서 구장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전자 규칙과 공명 구조, 형식 전화를 모두 고려해서 5존입니다. O3는 5존인데 5존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랑 NO3- 질산이온인데요. NO3-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자, 5존의 구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5존의 구조는 여러분들 O3죠. O3인데 O3의 그 최외각 전자, 원자 가전자의 전체 개수는 몇 개인가요? 산소가 총 6개이기 때문에 총 18개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면 산소는 1s2, 2s2, 2p4예요. 따라서 원자 가전자는 6 일렉트론이죠. 근데 3개가 있으니까 총 18 일렉트론이 될 건데 오존을 중심으로 18개의 전자를 채우다 보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옥텟 규칙도 만족시키면서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5, 5, 5 있고 여기에 더블 본드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있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1쌍 있고 오른쪽 끝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3쌍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걸 다 계산해 보면요. 형식 전화가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옥텟 규칙도 만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요?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도 그려지겠죠. 왼쪽에 5가 가운데 5와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오른쪽 끝하고는 이중 결합을 만들어진 상태. 자, 이 상태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죠?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운데는 또 역시 플러스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상태죠?
레조넌스 상태입니다. 공명 구조죠. 가운데 양방향 화살표 표현해서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양방향 화살표를 표현하면 오존에 대한 올바른 루이스 구조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NO3-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NO3-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NO3-는 여러분들 CO3-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NO3-는 CO3-와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질소는 어떤가요?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1s2,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2s2, 2p3입니다. 맞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5개입니다. 산소는 1s2, 2s2, 2p4예요. 6 일렉트론이죠, 원자과 전자가. 근데 이게 3개가 있으니까 총 18 일렉트론이고 더하면 23개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전하가 붙어 있으니까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플러스 전자 하나, 따라서 24개가 들어갑니다. 24개의 전자를 여러분들이 NO3- 주변에 그려보면요, 이런 구조 그려질 거예요. N 더블 본드 O, O, O.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이 꺽쇠가를 통해서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공명 구조로 3개의 공명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O 결합, 총 3개의 결합, NO3-에 존재하는 NO 결합, 그 3개는 전부 다 동일한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명 구조가 뭐냐면요, 편제된 전자 모형의 그 표현 방식인 루이스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편제화 구조입니다. 자, 이 설명을 앞에서 안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비편제화 모델입니다. 무슨 뜻이냐? 전자가 어느 한쪽에, 자, NO3- 같은 경우, 자, 오존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가 어느 한쪽에 몰려 있다라고만 해가지고 만들어낸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오존의 경우에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가 존재하죠. 존재한다고 보여지죠, 루이스 구조만 보면. 근데 루이스 구조는 뭐예요? 편제 전자 모형입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분자의 성질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자 루이스 구조만 놓고 보면 오존의 경우에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중결합 하나와 단일결합 하나가 구분돼서 감지가 되지는 않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결합 세기와 결합 길이를 갖는 결합이 2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편제화 모델, 전자가 편제되어 있는 모델이 아니라 비편제화, 다시 말하면 delocalized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편제되어 있다는 말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제되어 있지 않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통해서 2개의 전자, 그러니까 2개의 가능한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는 거죠. 이 공명 구조가 바로 결국엔 전자의 비편제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3-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면요, 벤젠을 배우는데요, 벤젠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벤젠의 루이스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C6H6인데요, 얘를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C 더블 본드 C 단일결합, C 더블 본드 C 단일결합, C 더블 본드 C 단일결합, 그리고 H가 탄소마다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요. 자, 이게 루이스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 막대기로 표현된 건 다 점으로 찍으면 돼요. 그게 이제 루이스 구조인데, 이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해보면, 이게 벤젠을 보면 단일 결합 3개가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중 결합 하나, 둘, 셋. 이중 결합 3개가 보입니다. 이 모델 구조는, 이게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는 루이스 구조예요. 루이스 구조는 무슨 모델이다? 편제된 전자 모델입니다. 근데 이 구조로 설명을 해보면
단일결합 3개, 이중결합 3개가 무조건 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중간 길이와 중간 세기에 해당하는 결합 6개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3개의, 여기 지금 CC 결합들이, 모든 6개의 CC 결합들이 있죠? 이 결합이 다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에 해당하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탄소 링에, 이걸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고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해서 동그라미 표현 하나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공명구조이고, 전자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비편제화된 전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냥 육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하면 이게 바로 벤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전자의 비편제화된 모델. 다시 말하면 루이스 구조의 설명으로 인해서 한계가 도달했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공명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역시 루이스 구조 연습입니다. SO4 2-에 대한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루이스 구조, 그 다음에 공명, 그 다음에 형식 전화까지 한 번에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퍼는요, 6족이죠. 1s2, 2s2, 2p4입니다. 맞죠? 설퍼는 3주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s2, 2p6, 그 다음에 3s2, 3p 뭐죠? 6입니다. 3p4예요. 4.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외곽 원자가 전자죠. 6 일렉트론이에요. 그런데 산소를 보면 1s2, 2s2, 2p4 최외곽 전자가 6 일렉트론이에요. 맞죠? 이 상태에서 SO4 2-가 결합을 하면, 자, 여기에 산소는 4개가 결합하니까 24개 일렉트론이 존재하고 6개와 24개가 더해진 상태에서 전자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2 일렉트론이 더 들어온 거기 때문에 토탈 일렉트론은 32 일렉트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퍼를 기준으로 점자가 찍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몇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경우에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를 꼭 그려보는 걸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한번 제가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설퍼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될 수가 있어요. 옥시전이 4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옥시전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전자 2개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여기다가 2-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요, 전자 32개에는 전부 다 표시한 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어떤 학생은 교수님 이런 상태는 어떨까요? 자, 설퍼에다가 이중결합으로 산소를 결합을 시키고 단일 결합으로 또 산소를 결합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전자를 찍어보면 위에 있는 이중결합 산소에는 두 쌍만 고립전자쌍이 존재하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단일 결합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들은 고립전자쌍이 3쌍씩 존재하는 이런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시 2- 표시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상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1번의 상황은 옥텐 룰을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오른쪽 두 번째 상황은, 자, 표현을 할게요. 이게 1번 구조고요. 이게 2번 구조라고 할 때 1번 구조는 옥텐 룰을 만족시키고 2번 구조는 옥텐 룰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옥텐 룰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8전자 규칙이 예외되는 상황도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이상적인 루이스 구조이냐? 여기서 형식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형식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산소의 형식전을 계산해 보면 산소 자체의 독립된 원자의 상태에서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6개입니다. 그런데 산소의 배정된 전자는 몇 개죠? 여기 있는 설포와 같이 결합한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산소가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랑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산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6개 전자까지 합친 거니까 7을 빼야 됩니다. 따라서 -1이
이 산소의 형식전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형식전화가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설퍼는 형식전화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형식전화가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설퍼의 형식전화 플러스 2하고 산소의 형식전화 마이너스 1이 총 4개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 이온의 전하량 2-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형식전화 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거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거에 대한 형식전화를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 과정을 제가 생략할게요. 계산값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설퍼 있죠? 형식전화 0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에 들어가 있는 산소 있죠? 형식전화 계산해 보면 0입니다. 여기도 0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 오른쪽에 단일결합으로 들어가 있는 산소들 있죠?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온다. 여기 계산된 형식전화들 다 더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즉 2 마이너스 전하량과 동일하죠? 계산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 맞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구조입니다. 왜냐? 형식전화가 0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전화가 크면 큰 값이 아닐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1번 구조는 설퍼에 플러스 2 형식전화가 이미 배열이 되었고요. 0인 형식전화를 갖는 원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구조는 틀렸던 거죠. 그에 비해서 2번은요. 대부분 0이에요. 대부분 0이고 설퍼도 0이고 산소 2개만 마이너스 1 형식전화를 가지면서 정리가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구조가 더 합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8전자 규칙이 예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8전자 규칙 예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설퍼 때문이에요. 설퍼는요, 3주기 원소입니다. 자, 주양자수가 3이나 된 거예요. 꽤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주기는요,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바장 바깥 껍질에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까지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굳이 3s와 3p까지 채워지고 넘쳐나는 전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쩔 수 없이 3d 오비탈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옥텐 룰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3p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차면 8 일렉트론 옥텐 룰인데 이제 d 오비탈까지 채워지면 옥텐 룰을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3주기 원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SO4 2-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맞는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때요? 이 구조대로라면 단일 결합 하나, 2개 있고 이중결합이 2개 있구나 라고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역시 SO4 2- 안에 존재하는 SO 결합 4개는요, 실제 실험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요, 분석 실험입니다. 따르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보이는 이렇게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만 표현되어 있는 편제된 전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명구조로 해법을 찾는 거죠. 자, 양방향 화살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퍼를 중심으로 이중결합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산소로 만들고 아래로 단일결합을 만든 이런 상태. 자, 제가 비공유 전자쌍들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2-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비편제화된 전자 구조이죠. 전자 모델입니다. 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루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분자 내의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점을 이용해서 전자 대신 점을 찍은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게 바로 편제된 전자 모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구조는요, 전자쌍들이 특정 위치에 편제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표현한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바로 전자 배치입니다. 제가 전자 배치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어디 위치에 있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원자과 전자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루이스 구조가 편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루이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명확하게 되어야만
다음 영상에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0장에서는 바로 VSEPR 이론을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혼성화, 그리고 분자 궤도 함수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자 배치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9장에서 배웠던 루이스 구조 꼬이고요. 루이스 구조 꼬이면 VSEPR도 꼬입니다. 뒤에 가서 혼성화 분자 궤도 함수도 역시 전자 배치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가 어려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따라서 전자 배치와 루이스 구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9장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